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할 게 많은데요.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 미국의 정신질환자 대상 고용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미국 정신질환자 현황, 그리고 미국 장애인 고용 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 정신질환자 고용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실질적인 미국 정신질환자 고용 서비스 및 결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통계를 보시면요. 우선 미국 고용 서비스 현황과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 정신질환자의 수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국 NIMH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보통 정신질환을 애니 멘탈 일리스와 CLS 멘탈 일리스 중증 정신질환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기능적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전체 인구 중 21%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이 중 중증으로 분류된 경우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5.6%를 차지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70%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파란 선, 제일 위에 이 선은요, 미국 전체 고용률이고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Employment Population Ratio라고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 예를 들어서 은퇴한 노인이나 학생, 주부와 같은 경우도 포함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수가 좀 커지다 보니까 고용률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56.8%처럼. 그리고 이 자료는 시설 입소자나 불법 취업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노란 선과 하늘색 선은 물질 남용 정신보건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그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전까지 미국인의 약 60.8%가 고용 상태에 있었고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정신장애인은 약 22% 정도가 고용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 정도가 지원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그래프는 경제활동 인구만을 포함한 미국 취업률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20년 고용률이 50% 후반대였는데 취업률은 91.9%니까요. 이 자료가 아무래도 우리가 더 보고 싶은 자료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고용률과 취업률 자료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미국 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중증 정신질환자의 고용률이나 취업률이 미국 노동청의 일반 통계 자료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거,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래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테이블은 우선 단위가 1000단위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계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5,285만 8천 명입니다. 아무튼 2020년 물질 남용 정신보건국 전국 조사 자료를 보면요. 중증 정신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요. 약 36.1%가 풀타임, 그리고 16.8%가 파트타임, 그리고 7.7%가 무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39.4%가 기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52.9%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보시다시피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경증의 정신질환자들보다 취업률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미국 정신건강치료기관 고용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2,275개 기관인 2020년 내셔널 멘탈 헬스 서비스 서베이를 통해 정신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했고요. 보시다시피 외래 정신건강시설, 여기 보시면 외래 정신건강시설이랄지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일반 병원과 성인 주거시설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 직업 재활 서비스와 지원 고용 서비스가 재향군인의료센터, 그리고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외래 정신건강시설에서 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총계 여기 보시면요. 1995, 그리고 또 2343, 기본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는 약 16.3%의 기관에서 제공되었고, 그보다 많은 지원 고용 서비스가 19.1%의 기관에서 지원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봤으니까 미국 장애인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지 정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1935년에 미국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때 SSI, SSDI라고 해서 장애인과 65세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는데요. SSI나 그 SSDI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때 직업재활 서비스가 영구적인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가지고요. 연방 차원에서 재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1938년 Fair Labor Standards Act라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골자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14C 조항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고용주가 장애인은 차별적으로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줄 수도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몇 년 전에 14C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상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직업재활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재활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장애자 외에도 정신질환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직업재활국이라고 해서 교육부 산하의 기관인데 직업재활국이 신설되면서 교육국, 원래 있던 교육국이라는 부서 대신에 연방 보조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연방 보조금이 저희 지원 고용이라든지 보케이셔널 리빌리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예산 관련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1973년에는 미국 재활법이 통과되면서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는 그 직군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고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예를 들어서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마련하도록 그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기존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대신할 지원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1986년에 미국 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증 장애인 대상 지원 고용 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990년 들어서 또 하나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요. 바로 미국 장애인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시민권법이라고 해서 강제법이라고 불리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장애인들이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공시설 및 개인 장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자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 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재활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더 나은 내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고요. 2014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력혁신 및 규례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의 요지가 장애인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제정된 장애인법, 미국 장애인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그런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보호작업장 시설 같은 보호고용 서비스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서비스로 지원 고용 서비스나 경쟁 고용, 통합 고용 등의 진보적이고 비차별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2014년도에 에이블 액트라고 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저축 통장을 열어서 세금을 모아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됐고요. 2018년에는 연방 정부 각 부처가 적어도 12%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상원 법안 2806이 발의돼서 장애인이 공공 부분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없습니다. 연방 정부의 정부 기관에서는 공공 영역에서는 있는데, 그 외에 21년도 들어서 법인세 감면 등 고용주를 위한 혜택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해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미국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행정부처 업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부처인데, 사회보장국에서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직역하면 보충 보장소득이라 할 수 있고, 더 쉽게는 생활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보장장애보험, SSDI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장합니다. SSI와 SSDI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할 때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근무 경력, 그리고 장애를 증명할 진단서와 장애를 증명할 또 의료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SSDI는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5년 이상 근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진단 전에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SSDI는 장애 이전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평균적으로 800불에서 1,800불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3,011불을 초과해서 지급은 안 하고요. SSI는 주로 SSDI를 못 받는 장애인들이 보조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연방정부 베네핏 웨이트라고 있는데 2020년 기준 841불입니다. 841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대신에 의료보험은 주로 취업을 통해 고용주가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비보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제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정신질환자가 고용 상황이 되면 직업을 갖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건 또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를 보시면 직업 재활과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 서비스는 두 부처에서 맡고 있고요. 노동부와 교육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장애 고용 정책국이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산 편성을 하기보다는 교육 연계,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요. 4가지 영역, 고용주 프로그램, 고용 지원 프로그램, 개인 프로그램, 기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역사회나 고용주들을 교육하는 것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교육부에서 맡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이 있고 그 밑으로 재활서비스국과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 서비스는 재활서비스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서비스국은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앞서 기술한 대로 장애 고용 정책국과 재활서비스국의 업무가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라 보시면은 각 이 부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서비스국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항목을 보면 2021년 직업재활로 34억 6,554억 4,803달러를 사용했고요. 지원고용으로 2,254만 8천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환율 1,400원으로 요즘 환율로 치면 원화로 4조 8,500억 정도의 돈을 직업재활에 사용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직업재활 보조금은 6.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주지만 주마다 각각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각 주정부 재활국 운영 예산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보면 약 80대 20으로 재활서비스국 연방 지원 예산 80%, 그리고 주정부 예산 20%로 운영됩니다. 지원고용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주도 있는데, 그때는 직업재활 예산에서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정신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으로 다음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프리보케이셔널 프로그램이라고 취업 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취업 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해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다 끝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취업을 연결하는 유형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고용은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고용은 배치 후 훈련 접근법으로 작업장 안에서의 지원이 주된 서비스고요. 그리고 맞춤형 고용, 자율적 의사결정 중심 재활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지원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진보적이고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고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고용 프로그램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보호고용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모델이고요. 보호고용은 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중증 발달 장애나 직접 장애 당사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문제는 보통 최저임금이나 그 미만의 임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주류가 된다면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 기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적은 임금으로 착취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 WIOA 통과 후에 감소 추세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고용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신질환자 고용 서비스고요. Real Jobs with Real Pay를 미션으로 장애인을 경쟁, 일반 통합 고용의 형태로 취업할 수 있게끔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정신질환자가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 직업 훈련, 맞춤 지도, 그리고 전반적인 고용 관련 해결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원 고용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인데, 고용 유지에 필요한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와의 통합을 위해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계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직업 서비스 이외에 정신건강 상담 같은 직접적인 정신건강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원 고용은 4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고용은 보통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리더 1명과 2명 이상의 고용 전문가 1명의 보조금 상담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 고용 전문가 1명당 18명에서 25명까지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요. 2000년 기준에 정신장애는 1인당 연 2,000불에서 4,000불까지 지원되는데, 지금은 20년 전이니까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원 고용은 정신질환자가 일을 시작하고 18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고용 전문가의 업무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업무의 60% 정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 지원하고, 가족도 만나고, 또 고용주를 찾는데, 새로운 고용주를 개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고용주를 새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 미국 정신장애인 고용 서비스 이슈가 핫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비슷한 논쟁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보호작업장애인, 임금 착취의 장애자, 장애인을 사회에서 단절시킨다고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 1282개 보호작업장애인이 있는데, 이 숫자는 2014년 이후로 많이 줄어든 숫자고요.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사는 뉴저지 주지사가 코비드-19 보호작업장을 다시 여는 데 쓰려고 했다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이 돈이 정말로 보호작업장에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도와 다른 관점들은 있지만, 아까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미국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경쟁 통합 고용 형태의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고 네, 질문 알겠습니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액세스 VR이라고 할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원 고용의 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래프 보시면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취업률도 43%로 상당히 높고요. 그 지원 고용이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적 의사결정 중심 재활 모델이 이게 중증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을 위해 개발된 증거 기반 사회복귀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 50% 정도의 중증 정신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 지원, 직접적인 고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SSI나 SSDI를 그 이후로도 고용이 된 상태에서도 몇 개월 동안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워크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들을 사회보장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미국의 제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 2가지 정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네. 지금 지원 고용이라는 거는 그런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원 고용 상태에서도 좀 오랫동안 정신장애인들이 그런 고용 서비스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한국에서는 최근에 피어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동료 상담가라는 그 제도를 하나의 일자리로 좀 정신장애인들이 동료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좀 일자리로 삼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발표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피어들은,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환자들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고, 미국도 피어 스페셜리스트 자체를 일자리로 좀 삼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고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8개월 정도를 지원 고용을 합니다. 그 지원 고용, 취업을 하고 나서 18개월까지 지원 고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독립 고용 형태로 바뀌기 위해 전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클럽하우스에서 일했었는데요. 클럽하우스 모델은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은, 거기서도 3가지 단계의 취업이 있는데, 지지 취업, 독립 취업, 그리고 임시 취업, 지지 취업, 독립 취업이 있는데, 그런 형태처럼 독립 취업 마지막에 18개월 이후에, 몇 개월 이후에는 정신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그러면은 지원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지원을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피어 스페셜리스트 관련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피어 스페셜리스트들이, 또 다른 전문가처럼, 어떤 그 치료 서비스에 참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합당한 페이를 받고 있고요. 네네. 그 충분히 직업으로서, 네.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고용이라는 것은 독립된 그런 고용을 위해서 하나의 그 단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좀 저희 중앙지원단과 연결이 돼서 좋은 정보를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